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보험,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 개념 정치를 맡은 박궁입니다. 지금 빗소리가 좀 나고 이상 캐스터의 목소리도 들리죠, 여러분? 에피톤 프로젝트의 노래 시작이 참 이게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자주 듣는 노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를 좋아합니다. 비 오는 날은 할 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 마셔도 좋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도 좋고 영화 봐도 좋고 다운받아 놓은 드라마 봐도 좋고 책 봐도 좋고 다 좋더라고요. 비 오는 날은 이러이러해서 좋다 이런 생각을 갖는 저처럼 학생들은요, 저희 반 아이들 보면 선생님 비가 와서 너무 공부가 안 돼요. 날씨가 너무 맑아서 공부가 안 돼요. 꿀꿀해서 공부가 안 돼요. 이래요. 예, 여러분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요, 비가 오거나 또는 맑을 겁니다. 비가 와서 또는 맑아서 공부가 안 된다는 건 핑계입니다. 정말 그런 핑계는 되지 마시고요. 또 하나, 마음가짐입니다. 어디까지나. 또 하나, 제가 수능 준비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왜 하필 내가 수능 준비할 때는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가 많은 거야. 근데 제가 수능 준비 다 하고 대학 졸업하고 보니까 늘 재밌는 드라마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날씨 탓하지 말 것, 재밌는 드라마 보면서 열심히 시청하지 말 것, 바로 요것만 시청할 것. 네, 오늘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2번째 시간이고요. 참여와 정치적 무관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뉴스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24.6%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예. 이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율 중에 가장 낮았던 2003년 4.24 재보선의 26%보다 1.4%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뉴스는 2006년도 뉴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털사이트 가서 동영상 검색하실 때 역대 최저 투표율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2006년 뉴스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쫙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대표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 바로 선거입니다. 근데 선거 참여율은 매년 저조하죠. 2006년 저 자료에서 보시면요, 4개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투표율은 19%였습니다. 평균. 게다가 저도 깜짝 놀랐던 건데 선생님이 살고 있는 송파갑이거든요. 기억도 안 나요. 송파갑의 투표율이 13.4%였대요. 13.4. 그럼 여러분, 100명 중에 13명이 투표를 하고요. 그 13명 중에 과반수도 얻지 못한 사람이 당선됐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100명 중에 13명이 그 중에 과반수도 안 되는 사람이. 정말 정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선거를 보고 투표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30강 전체 가운데 저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얘기하겠습니다. 가서요. 아니, 왜 선생님이 가시죠 할 때는 막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안 그러려고요. 이번 시간에, 참여와 정치적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68페이지 공부하기 앞서서, 여러분 아시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간단히 복습하고 문제 다 풀어 오셨죠? 맞아요? 풀어 오셨죠?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볼게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공공정책 결정 과정입니다. 사례와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책의 의제를 설정한다고 했어요. 사회 문제 많은 것 가운데서 이거 회의의 주제로 삼아서 정책 과제화해야 되겠다 하는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공공 문제 가운데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공공 문제를 정책의 회의의 주제로 삼습니다. 누가? 주체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결정해요.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중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교재에 지금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정책을 집행합니다. 주로 행정부가 그 결정된 내용을 현실에서 적용하는 거죠.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감시한다든지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을 평가하게 되죠. 집행된 정책 결과에 의해 정책 목표가 잘 달성되었는지 평가를 해봅니다.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시 이게 잘 미흡하다면 다시 요구가 들어가는 거죠. 다시 요구가 여기로 들어간다고 해서 환류라고 부른다고. 순환하다 할 때 환자를 써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주체는 국가, 국가기관, 현대 정치 과정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이 국가기관과 국민이 아주 역동적 상호작용을 한다. 예까지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스턴의 정치 과정 모형인데요. 여러분이 그대로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5단원에 가서 정치 문화를 공부할 때도 이 그림이 아주 유용합니다. 자, 체제, 정치 주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랬고, 정책 결정기구, 국가기관, 국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건 여기서 만들어지지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 주체 국민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국민들의 많은 요구와 지지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투입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는 것을 투입이라고 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정책이 결정돼서 나오는 걸 산출이라고 하죠. 산출이라고. 나온 정책을 그대로 흡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고 다시 요구와 지지가 들어가게 한다고 해서 이 과정을 이렇게 돌아가게 한다고 해서 환류라고 부른다.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하는 공식적 국가기관이 여기에 주체가 됩니다. 여기에 주체는 이익집단, 시민단체, 여론, 언론 그리고 정당도 여기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당을 국가기관으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국가기관 아니에요. 여기 정치 주체로서의 국민, 여기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에 들어간다는 사실까지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네. 이제 정리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고3 2010년 7월 문제고요. 여기 사례 통해서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다음은 공공정책 결정 과정을 나타낸 모형이다. 각 단계에 대한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정책 의제로 설정했어요.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다음에 평가에서 환류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 배운 내용이죠. 언론과 국민들이 아동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사회 문제 맞죠? 많은 사회 문제들 가운데 이혼 문제 또는 빚 사채 문제 등등등 육아휴직 등등 또 아동 범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 국민들이 요구한다. 맞습니다. 2번 볼게요. 나 단계에서 시민단체가 아동 범죄 피해 사례 및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오늘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좀 이렇게 생략하고 좀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의 주체는 분명히 국가기관입니다. 사회 문제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것 가운데 한 가지를 얼른 갖고 와서 이거 빨리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지 하고 회의의 주제로 설정하는 건 국가기관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시민단체가 나 단계에서 이런 공청회를 개최해서 피해 사례 및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시민단체가, 그러면 시민단체는 국가기관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확인해 볼게요. 다 정책 결정 단계에서 아동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책을 결정한 거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처벌 규정도 강화했고. 다음 넘기겠습니다. 라 단계. 이제 정책 집행이에요. 아동 범죄자에게는 전자발찌, 그 다음에 아동 보호 구역에 CCTV 확대 설치한다. 실제로 행하고 있죠. 실제로 다양한 대안들을 결정했고 실제로 전자발찌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CCTV 확대 설치하는 등의 실제로 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적용하고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5번 정책 시행 이후에 정말 아동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었는지 혹은 그래도 늘어났는지를 분석하고 인권 침해 사례는 없었는지 확인한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한다. 정책 평가 및 환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게 약했구나. 개념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적용을 못 시켰구나. 그런 거 확인해 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똑같아요.
고2 문제인데요. 가져와 봤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AD에 해당하는 사례를 짝지어 보라고 했어요. 의제를 설정하고요. 회의의 주제를 설정했고요.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입니다. 자, 볼게요.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에 배분하였다. 배분했네요. 정부가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세웠고 예산을 배분했네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실제 행한 거죠. 실제 행한 거 어디? C단계입니다. 더 가볼게요. 국회는 조세를 형평하게 하기 위해서, 부과하기 위해서 조세 형평성 확대를 위해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를, 세금을 형평하게 매기기 위해서, 평등하게 매기기 위해서 이런 법률안을 결정. 어디? B단계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정부는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었다. 아,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네. 대책 마련을 위해서 회의 열어야지. 어딜까요, 여러분? 의제 설정이죠. 그렇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의제 설정, 결정, 집행까지 A, B, C 나왔는데 모두 다 주체는 정부, 국회, 정부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볼게요. 리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 시행했는데 실제 효과적이었는지 아닌지 평가하는 D단계 맞죠? 여러분, D단계 정책 평가는 주로 국민이 하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정부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는 주로 국민이.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부도 하죠. 왜냐하면 정부가 정책을 시행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 평가, 영향 이런 건 정부가 봐야 되니까. 그리고 국민이 여론으로서 또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여기 D, 여기 썼네요. 네, 이렇게 봤습니다. 적용이 계속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 제시된 모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있습니다. 정책 결정기구로 요구와 지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책이 나오고 이걸 산출이라고 하고 이게 다시 새로운 요구와 지지가 들어가서 환류 이렇게 돌고 돕니다. 그렇죠? 보겠습니다. 기억. 이 기억, 투입의 기능이 나타나는 사례로 공청회를 들 수 있다. 공청회가 계속 나오네요. 공청회 조금 이따가 설명할 텐데요. 이 공청회의 의미를 얘기하면 이겁니다. 공공기관이, 국가기관이 들을 종자예요. 공공기관이 들어보는 회입니다. 자, 보세요. 이 투입 기능이 나타나는 사례로, 투입, 요구와 지지가 나타나는 사례로 국민의 요구와 지지를 누가? 공공기관이 들어보는 회의입니다. 국가기관이 지금 미리 얘기합시다. 네, 그게 낫겠네요. 자, 공청회를 쓸게요. 그리고 이따가 여러분 다시 한번 쓰세요. 공청회는 국가기관이 조금 이따 하려고 했는데 국가기관이 어떤 중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회의를 열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데 어떤 사람들의 이해관계, 이 중요사항과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인이나 또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걸 공청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공청회라는 용어 많이 나오니까 정리를 해버려야 되겠어요. 조금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교과부, 국가기관이죠. 교과부가 수능 체제를 개편해야 되겠다. 외국어 A, B형으로 하고 수학도 어떻게 하고 또 사탐은 기존에 4개 선택하고 3개 선택하고 이랬었는데 하나 선택이고 이런 식으로 수능 체제를 개편해야 되겠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지 해서 학생, 이해관계인이죠. 수능하고 관련이 있는 학부모, 이해관계인이죠. 교사, 이해관계인이죠. 교육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
사회탐구는, 특히나 사회탐구는 지금 여러분 세 과목 선택이잖아요. 한 과목 선택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교사, 막 전문가들이 사회를 이렇게 안 배워서야 애들이 어떻게 되겠냐,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두 과목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국가기관이 들어봅니다. 어떤 중요 사항들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봐요. 들어보면 이들의 요구와 지지사항이 나타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업, 투입의 기능이 나타나는 사례로 요구와 지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례로 공청회를 들 수 있다. 맞죠? 맞죠? 맞습니다. 두 번째, 니은은 어디 있습니까? 니은 정책 결정기구는 비공식적 참여자. 여러분 여기를 공식적 참여자들, 국가기관 공식적 참여자라고 부르고 여기 환류는 비공식적 참여자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다음 보겠습니다.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수록 리을이 활성화될 것이다.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수록 열심히 평가하고 다시 새로운 요구와 지지를 들여보내겠죠? 맞습니다. 다음,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무서워서 잘 말 못하죠?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디귿보다 기업을 중시할 것이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그 무서운 정치 권력들이 요구와 지지를 잘 들으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중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요. 이렇게 좀 압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정리가 되실 거예요. 정책 결정 과정 사례로서 지금 문제 보시면서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체가 되는 거 국가기관 또는 국민과의 상호작용 이런 거 보시고요. 정치 과정 모형 속에서 정책 결정기구 공식, 그 다음에 환류 단계에서는 비공식적 참여자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 투입이라는 말, 산출이라는 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내용이 지난 시간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 12강 12번째 주제 참여와 정치적 무관심이고요. 선생님이 제 위에 재밌는 정치 로드맵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부분이 나는 우리가 정치를 공부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왜 우리가 정치라는 과목을 공부해야 하냐면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참여해야 된다는 걸, 그래야 니들이 주인이라는 게 확실하니까 꼭 해야 된다. 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치를 배우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저한테 안 배워도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봐도요, 문제 나오면 다 풀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꼭 나옵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그냥 그 의의 자체가 중요하니까 문제는 꼭 나오고요. 지금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뭔가 외우고 막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외울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가슴과 머리로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저희 지역에서 그런지 몰랐어요. 진짜. 그때 내가 투표를 했겠지? 저는 안 한 적은 없으니까 했겠지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13% 그리고 13% 중에 일부가 찍은 그 사람이 우리의 대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철렁하더라고요. 내가 정치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렇게 싶으면서. 그래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쫙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시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12번째 시간 공부할 내용 학습 목표를 쓰도록 할게요. 네, 12번째 시간 참여와 정치적 무관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책 결정 과정을 배운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참여와 정책 결정 과정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거든요. 참여가 뭐냐면, 참여를 바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참여가 뭐냐면 바로 이 정책을 결정하는 이 과정에, 왜요? 정책 결정은 국가기관이 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게 바로 참여입니다. 그게 바로 참여예요. 즉
어떤 지지나 지지하는 것도 여러분 참여예요. 반대. 이 행동들을 한다면 그게 바로 참여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 결정 과정에 아무런 지지도 하지 않고 그리고 반대도 하지 않는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지지와 반대도 다 없는 것들을 무관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무관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런 얘기들을 그냥 가볍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 참여부터 보도록 할게요. 1참여입니다. 선생님이 참여 의미는 벌써 말씀드렸죠? 참여 의미는 정책 결정 과정에 지지 또는 반대를 함으로써 영향력을 끼치려는 모든 행동을 참여라고 합니다. 참여의 유형을 한번 보면, 참여 제도를 한번 보면요. 거기 선생님이 지금 의미는 먼저 말씀을 드렸고, 참여 제도를 한번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공청회. 공청회에 참여함으로써 내 의사를 전달하고 요구와 지지를 할 수가 있죠. 방금 전에 공청회 말씀드렸죠. 공공기관이 들어보는 회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청회를 엽니다. 주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그 전에 분명히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요. 예, 그때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요구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제도.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바로 청원이라고 있습니다. 청원은 뭐냐면 국민이 국가에다가 문서로서 요구하는 겁니다. 문서로서 사항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청원권이 있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문서로서 국가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여의 한 제도가 됩니다. 또 하나 볼게요. 바로 옴부즈맨 제도예요. 옴부즈맨 제도입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뭐냐면 바로 민원조사관이 정부나 기업을 감시하는 겁니다. 좀 어렵게 들리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요즘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여러분 구로구 아시죠? 구로구, 서울시 구로구에 구민 감사 옴부즈맨이 있대요. 옴부즈맨. 이들 어떻게 구성됐냐면 3명으로 구성됐다네요. 그래가지고 전직 공무원 한 분, 그다음에 변호사 한 분, 그리고 시민운동가 한 분, 이렇게 3분으로. 뭐 이런 건 필기 여러분 안 해도 되죠? 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니까 민간인이잖아요. 공무원 아니죠. 공무원 아닌 그냥 민간인. 변호사, 시민운동가, 그리고 전직 공무원 이 3분이 정말 이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행정작용은 없었는지, 비리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봐요. 뭐죠? 참여하는 제도죠.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 바로 선거에 참여입니다. 사실 진짜 선거 참여도 안 하는데 참 이런 것까지 해야죠. 근데 이런 것까지 진짜. 그래서 우리 참여 유형을 아래 그림으로 여러분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 이해해서 보시면 돼요. 이거 자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참여 유형을 나누면 개인적 참여와 집단적 참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인 일시적 참여와 그리고 아주 지속적인 참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 들어가는 참여 유형을 한번 보면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개인적이고도 그때 한 번으로 그치는 거 그게 바로 선거에의 참여입니다. 선거에의 참여, 여기. 이 선거에의 참여는 가장 기본적인 참여 방법이죠.
2012년도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20년마다 한 번씩 같이 치러지는 거죠. 4년, 5년 다르기 때문에 2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같이 치러지는 해가 바로 2012년입니다. 그래서 2012년은 엄청나게 선거의 열풍 속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됩니다. 그때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참여, 선거의 참여, 관심 이런 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2012년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바로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면 집단적이고 일시적인 참여, 집단적이라고 했으니까 뭐 일회성 시위 참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집단적이고. 그 다음에 집단적이고도 지속적인 참여는 바로 뭐 이런 겁니다. 뭐냐면 정당이나 또는 시민단체, 이익집단 이런 것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 등 이런 활동들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 뭐 예를 들어 보면 국회의원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개인적인 거죠. 근데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소통하고 이러는 것들 있죠. 그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로 선거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참여 유형이 된다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여에 대해서 봤어요. 참여는 정책 결정 과정, 이런 정치 과정의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영향을 끼치려는 모든 행동을 참여라고 하고요. 다양한 참여 제도들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 안 하는 거죠. 정말 손쉬운 참여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참여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 무관심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관심을 보도록 할게요. 무관심은 정책 결정 과정의 지지, 옹호, 반대, 반항,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게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럼 무관심하면 싸우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친하니까 싸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관심은 반항도 안 하는 거. 그게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 넘겨서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에 원인하고 나와 있어요. 이 무관심이 일어난 원인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원인 첫 번째. 현대 정치 과정의 거대화, 복잡화. 여러분, 이 말뜻 어려워요? 이제 안 어려울 거라고 생각 드는데 정책 결정 과정이 정말 거대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라는 한 사람의 개인은 굉장히 작은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볼게요. 선생님은 대한민국에서 사회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정치를 가르치는 선생님, 교사예요. 물론 정말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다 사회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시겠지만 저는 EBS 여기에 출연해서 정말 그 우리 학교 학생들 말고도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난다는 책임감에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수능체제 개편을 해서 정치는 나중에 법과 통합이 되고 정치라는 과목 자체는 없어지고 또는 사회 전체를 하나도 안 배워도 이과 애들은 대학에 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 막 싸매고 가가지고 들어 누워서 삭발하고 이런 거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란 존재는 너무너무 작으니까. 이런 정책 결정은 저기 멀리 계신 똑똑하고 되게 그런 분들이 탁 하는 거니까. 내가 해봤자 되겠어. 그런 생각 때문에 정치에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대중매체의 마취적 기능과 정말 마취적이에요. 현대 소비 문화.
여러분 이 용어들이 되게 어렵죠. 현대 정치 과정의 거대화, 대중매체의 마취적 기능 이런 말들이 어렵죠. 이유는 지금 이런 용어들은 다 정치학 개론서에서 그대로 따온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치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보다 더 어쩌면 심오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너무 운이 좋아서 배우고 계신 거예요. 진짜. 정치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못 배울 내용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왜 정치에 무관심하지? 아, 내가 너무 작은 존재라고 느꼈구나. 두 번째, 대중매체의 마취적 기능. 정말 마취총 맞은 것 같아요. 저 요즘 천일의 약속 맞죠? 10시 되면 딱 앞에, 정말 내가 열심히 사회를 가르쳐야 돼 하면서도 10시 되면 딱 앞에. 네.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정치 말고. 뉴스는 재미없습니다. 너무 이게 재밌어요.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요, 연예 뉴스를 거의 보고요. 또 소비 문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그 분의 취미 중에 하나는 사지는 않으면서 장바구니에다가 인터넷 쇼핑 장바구니에다가 몇백만 원어치씩 담아놓는 거라고 합니다. 그게 훨씬 재밌어요. 이게 내가 입으면 어떨까? 이거 내가 사면 어떨까? 하고 장바구니 속에 막 집어넣어놔요. 자, 정치는 너무 어렵고 꿀꿀하고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들인데 대중매체는 너무 재밌고 나를 잊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장바구니에 담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즉 정치 외에 비정치적 영역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집니다. 재미가 더 높아져요. 예. 마지막 세 번째 원인 볼게요. 예. 산업화 그리고 분업화 이런 걸로 말미암아 아침에 딱 몇 시까지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야간까지 일하고 밤새 일하고 그리고 집에 옵니다. 심신이 너무 피로해요. 진짜 피로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휴식을 취하고 싶어요. 골치 아프거든요. 정치에 참여하는 거. 예를 들어서 무슨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해봅시다. 밤 몇 시, 8시, 어디 광장,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했다가 퇴근합니다. 집에 가서 쉬어야지. 내가 거길 왜 가? 쉬어야지. 이렇게 가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너무 작은 존재 같아요. 정치에 참여해봤자 뭘 바꾸기에는,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두 번째, 정치 말고 재밌는 건 훨씬 많아요. 세 번째, 거기 관심 갖기엔 너무 피곤해요, 삶이. 너무 아프고 피곤하고 쉬고 싶어요. 예, 여기까지가 정치적 무관심의 원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다가 이제 네모칸에다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유형. 이 정치적 무관심의 유형이 구분해라 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냥 한번 들어두세요. 예전에는 조금 나오긴 했는데 정치적 무관심의 유형을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무정치적 무관심, 무정치적 무관심. 그 다음에 탈정치적 무관심. 그 다음에 반정치적 무관심입니다. 그런데 앞에 용어에 다 이미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없을 무자죠.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무관심한 거예요. 이거는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가 벗어난 거죠. 탈은 벗어난 거예요. 그럼 거기 있었다가 벗어난 거죠. 있어 보니까 이상해서 관심 없는 거예요. 있어 보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니까 별로더라. 벗어나서. 반정치적 무관심은 지금 현재 정치에 반대해서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치와 나는 맞지 않아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자, 그리어가면서 해봅시다. 무정치적 무관심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무관심한 겁니다. 전통형이랑 현대형이랑 달라요. 전통형 무정치적 무관심은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면 정치는 아주 특권층이 하는 거니까 특권층의 행위이기 때문에 특권층이 하는 거니까 나 같은 사람은
에이, 관심 없어요. 에이, 관심 없어요. 저 같은 평민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현대는요, 정치적 식견도 있고요. 공부해서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다 배워서 다 알아요. 열심히 배우셔서 정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치 제도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지식과 식견은 다 있어요. 그런데 정치 말고 다른 것들이 훨씬 재밌어서 관심 없는 거예요. 뭐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뭐 예술, 학문, 스포츠 등등등 다른 재밌는 게 많으니까 현대에 나타나는 정치적 무관심은 정치에 대한 지식과 식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무관심입니다. 전통형의 무관심은 정치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일반 사람들. 왜냐하면 특권층의 행위니까 뭐 내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던 거고요. 아시죠? 탈정치적 무관심은 과거에 정치를 한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나이 드신 배우나 그런 분들 중에 국회의원을 하셨다거나 뭐 이런 분들 아시나요? 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다 그만두시고 아침 프로 주부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에 나오셔서 그래요. 아우, 다시는 그쪽 보고 진짜 뭐 화장실도 가기 싫어요. 뭐 오줌도 넣기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게 뭐냐면 과거에 거기에 몸을 담아서 한번 해보니까 정말 아니더라. 기대를 품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욕심을 가지고 갔을 텐데 그런 기대와 욕구가 좌절되면서 이제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안 해. 싫어. 관심 안 가질 거야. 바로 그겁니다. 반정치적 무관심은 지금 현재의 어떤 정치 상태가 있어요. 그거랑 나랑 그런 개인의 사상이랑 개인의 어떤 사상이랑 추구하는 가치랑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종교적 신비주의자 그런 사람들, 신비주의자라는 표현이 참 근데 좋네요. 신비주의자.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지구는 언제 멸망합니다. 예, 빨리 뭘 준비하시고 뭐 하세요. 이제 몇 월 며칠 멸망합니다. 뭐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정치에는 반대하고 자기의 가치, 자기의 사상은 다른 쪽에 가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심취해서. 또는 무정부주의자들. 이 자들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탈이냐, 이게 반정치적 무관심이냐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정치적 무관심의 뜻은 그 정치의 결정이나 또는 이런 정치 상황에 아무런 지지나 반대도 표현하지 않는 것인데 그 표현하지 않는 유형이 하기 싫어서 정치에 진짜 관심이 없어서 한번 해봤더니 진짜 진절이 나게 싫어서 나의 가치관이랑 전혀 달라서 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치 참여와 정치적 무관심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 이거 두 개를 다 합쳐서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무관심은 얼마나 해로운지 그런 얘기로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의 긍정적 측면, 무관심의 문제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참여하면 첫 번째 볼게요. 참여하면 그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직접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직접 정책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죠. 아테네처럼.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간접하는 거죠. 간접하다 보면 문제점 발생하니까 참여하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참여하면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직접 민주정치의 이상과 가까이 가게 됩니다.
직접 민주정치가 좋았던 이유는 자치, 내가 스스로 통치한다는 이 자치의 원리에 가장 딱 맞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참여하게 되면, 내가 대표는 아니더라도 내가 참여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내가 스스로 통치한다는 이 자체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죠. 주권의식이 높아집니다. 네. 참여하게 되면 내가 주인이구나. 이 땅에 내가 살아가고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네. 그래서 참여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두 번째, 참여를 하게 되면 정말 대다수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공익을 증진시키고요. 그리고 정치 발전을 가져옵니다. 빨간색으로 써야 되겠네요. 정치 발전을 가져옵니다. 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육아 문제, 출산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여성 일어나고요. 시민단체에 나와서 여성의 출산, 육아 문제를 이걸 사회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것은 결국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평등한 사회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나라 정치가, 그 나라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참여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참여의 좋은 점은 권력자를 감시,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면 권력의 속성 자체가 그것을 누린 사람들이 남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여하게 되면 권력자를 감시, 견제해서 부정부패를 예방해 줍니다. 무서워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가 뽑았던 그 대표들, 또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 이런 거 가지셔야 되죠. 무관심의 문제는 정확히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주권의식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반대겠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라 저기 앉아있는 관객이 되는 거죠. 무관심의 문제 첫 번째, 관객 민주정치. 관객 민주주의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 내가 무관심하면 나는 객이에요. 그들이 저 위에서 다 정말 알아서 엉망으로. 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무관심하게 되면 두 번째, 국민 전체의 의사를 무시합니다. 전체의 의사를, 공익을 무시하게 됩니다. 누가 나서지 않으니까요. 정치 발전 못하죠. 세 번째, 무관심하게 되면 독재 권력이 탄생합니다. 무섭죠?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주 쉬운 선거의 참여부터.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참여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이 많습니다. 근데 참여함으로 인해서, 즉 과도한 참여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근거도 있습니다. 그 근거를 몇 가지 써볼게요.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참여라는 게 뭐냐면 나의 이익과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지지한다, 반대한다, 목소리를 내는 거죠. 여기서도 지지한다, 반대한다 목소리 내고, 저기서도 목소리 내고. 다시 말하면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회 불안을 초래한다라는 거죠. 사회 불안. 결국은 자기의 이권을 가지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 아니냐. 즉,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라는 논리를 댑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참여해서 그 사람들 의견 다 들어보고 그러다 보면 너무너무 비효율적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현대 정보화 사회, 산업 사회에서 정말 얼른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정책 결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정말 효율성이 떨어진다. 네. 세 번째, 보세요. 현대사회가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 규모가 너무 커서여도 있었지만, 그랬기도 했지만, 현대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전문화됐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대표를 뽑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여해서 이쪽으로 결정해줘, 저쪽으로 결정해줘 하다 보면 어리석은 다수에 의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주무정치의 위험을 합니다. 참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이 참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자꾸 참여해라 하지 말아라.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것도 시민의 권리다. 거기 박범 선생님 왜 참여 좋습니까? 참여하라고 그럽니까? 무관심한 것도 시민의 권리예요. 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마지막에 한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가슴으로, 머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가슴으로, 머리로. 참여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 우리 시민의 권리를 높여주고요. 그리고 부정부패를 예방해줍니다. 우리가 주인이 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관객으로 전락하고요. 독재자가 판을 칩니다. 일부에서 참여하면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아주 단연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3 2009년 4월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을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갑,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하는 것이야. 모든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참여해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때 국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어. 참여 긍정이죠? 선생님도 여기 동의합니다. 근데 을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규모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간접한 거죠. 따라서 정치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한 정치인에게 맡기고 국민들의 역할은 선거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에 그쳐야 해. 맡겨, 믿고.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면 이 을에 대한 비판 근거를 찾아봅시다. 기억.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은 효율성이 떨어져. 이건 누구 논리예요? 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을의 논리죠.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을의 논리입니다. 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틀렸죠? 니은. 국민의 참여가 결여된 정책 결정은 정당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참여해야 돼. 참여가 좋아. 비판할 수 있는 근거죠. 정당성이 떨어져. 라고 얘기하니까 맞네요. 니은. 디귿.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으로부터 관객 민주주의를 초래해. 국민이 주인인데 관객으로 전락하잖아. 안 돼. 비판하는 거 맞네요. 리을. 전문성이 부족한 대중의 참여로 중후정치가 나타나 참여 부정적이야. 이것은 을의 의견이잖아요. 정답은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참여와 정치적 무관심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머리로 가슴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 안녕히 계세요.